네,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현근택 이재명 캠프 대변인, 윤희석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부터 좀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로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번 국회 일일이 의원들하고 악수를 나누면서 네네. 이제 스킨십을 갖던데 자신이 구속될 것이라고 말한 이재명 캠프 측 서른 의원이죠. 네. 서른 의원가 아예 포옹을 하던데 원팀으로 봉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돼가고 있는 과정이죠. 네. 선거라는 게 아시겠지만 뭐 하루아침에 금방 되지는 않거든요. 그럼 아마 결국은 아마 이낙연 후보와 뭐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전화 통화는 제가 보기에 다른 경우보다는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 겁니다. 네. 한 번 전화하고 바로 이제 콜백을 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마 지금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만나기는 어렵고요. 국정감사 월요일, 수요일인데 끝나고 나면 그 주에 아마 만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도 중요하고 이제 그런 게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 다음에 아마 이 지사가 뭐 지사직 사퇴 순서는 가겠죠. 네. 그렇게 순서로 가다 보면 결국은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그 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을 이렇게 다 끌어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국감 내일이죠. 내일하고 네. 또 한 번 더 있는데 국감 그다음에 지사직 사퇴 대통령 말씀하신 만남. 대로 네, 이제 그렇죠. 만남 뭐 아마 금주 말쯤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수순으로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점이 하나의 어떤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은 뭐 어쨌든 저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요. 네. 어쨌든 그걸 이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내 화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직 대통령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이전에도 보면 아마 이제 현직 대통령과 그다음에 대선 후보, 그다음에 당과의 관계 이런 게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다행히 이제 송영길 대표와의 관계는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당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끌어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 대선 후보 확정되면은 후보 중심의 어떤 당이라든가 전체적인 틀을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주게 돼 있죠. 윤특보님, 어쨌든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결정이 됐습니다. 여지는 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하나의 원팀으로 될 수 있을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하잖아요. 원팀으로 되려고 하겠죠. 네. 제 생각에는 상당히 골이 깊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선 과정에서 너무 많이 싸웠고 또 경선 후에 후보로 확정되는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 세력들의 반발, 또 명분이 좀 있어요. 보니까 무효표 관련 얘기도 있고 이거 관련해서 과연 이재명 지사 쪽에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낙연 후보의 지지 세력들을 하나로 끌어모을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번에 국정감사에 직접 나와서 입장을 얘기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약이 될지 아니면 하나의 독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이걸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국민적인 의혹이 엄청 크기 때문에 뭐 중간에 경기도 감사를 앞두고 경기도지사를 사퇴하면서 뭐 국정감사를 피한다든지 이런 거 할 수 없을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본인이 주장한 대로 정말 떳떳하다면 돈 한 푼 받지 않았다. 나는 그걸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네. 국정감사장에서 아마 세게 해명을 하고 설득을 하셔야 할 겁니다. 현 대변인, 네. 이재명 후보 국정감사 출석은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대부분은 일단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피한다면 도망간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이재명 후보 스타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 스타일 것은. 아니죠. 네. 송영길 대표가 이제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냐라면서 됐던 것 같은데 하여튼 본인 스타일대로 가는 것 같고요. 아마 근데 국정감사장이 저는 아마 정치 공방만 하다 끝날 걸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고 그다음에 나오는 사안도 대부분 보면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사안들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마 기승전 특감 받아라. 네. 모든 후보들이 아마 모든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대장동 문제는 본선 가서도 그 토론회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서 똑같은 공방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선에서의 토론회 사전에 연습한다. 뭐 이 정도로 네. 보고 있습니다. 앞서 그 송영길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어떤 야당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의 인사청문회 국민을 상대로 해야 된다. 그런 주문까지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지금 3주간의 국정감사를 하면서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네. 생중계하는 것 방송국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른 모든 국감들이요. 이 선거 국면에 하다 보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실은 다 선거에 관심이 가 있고 국정감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찌 네. 보면 그 이재명
국감처럼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목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데 저희들은 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재명 지사가 처음에 토론을 할 때도 약간 욱하거나 화내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만 저는 조심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윤석열 후보 측과 홍준표 후보 측 이제 1, 2위 다툼이 치열한데 당내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경쟁하듯이 지금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 측에서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최재형 전 후보를 영입했는데 어느 쪽이 더 대어를 낚은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 경선은 당내 선거입니다. 네.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물론 50대 50이죠. 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이지만은 당원 투표에서의 어떤 영향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의원의 영향력, 그 존재감 이것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주호영 의원 하면 대구 경북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홍준표 후보의 근거지가 대구 경북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당내 선거에 주는 영향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최재형 후보께서 이제 2차 컷오프에서 탈락을 하시고 홍준표 후보 쪽으로 가셨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분이 아마도 윤석열 후보하고는 정치적으로 대체적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하고 함께 하시기에는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활동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신 측면이 있는데 네. 저희 입장에서는 최재형 후보 물론 같이 끌어안았으면 좋았겠지만은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존중하고요. 어쨌든 당내 선거 가장 당원이 많은 대구 경북 쪽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주호영 의원의 영입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대1 그 맞수 토론이 있었잖아요. 네네. 뭐 윤석열 후보가 뭐 과거와 다르게 좀 상당히 좀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네. 이런 평가가 있고 또 지나치게 주제 자체가 이게 뭐 검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네거티브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치중됐던 것 아니냐 이런 또 하는 쪽에서 비판도 있는데 네. 캠프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봤습니까? 기본적으로 토론 경험이 거의 없었던 윤석열 네. 후보 입장에서는 토론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토론이라는 형식 자체에 대한 적응력이 이제 높아진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실력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난번 1차 맞선 토론 때 그 홍준표 후보께서 제 생각에는 전략을 좀 잘못 잡으신 게 아닌가. 네. 반복돼 왔던 그 식상한 도덕성 논란을 계속적으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도덕성에 흠집을 주면서 이재명 후보와 대적할 수 있는 후보가 아니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그런 작전인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강점을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상실했다.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 어떻게 보면 되치기를 많이 당했단 말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대선 후보로서 리더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실패한 토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근택 대변인은 네. 어떻게 보셨어요? 어쨌든 그 4명의 후보 중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상대해야 될 후보가 네, 네. 결정이 될 텐데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간에는 도덕성 싸움이 아주 치열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어쨌든 이제 저도 이렇게 봤는데요. 저는 근데 홍준표 후보가 예전만 못하다. 좀 네. 연세 드신 느낌도 있고 총기가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공격수 역할도 하고 뭐 잘 치겠는데 네.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토론에 대해서 잘 말려들지 않더라.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어찌 보면 이제 유도신문 같은 걸 많이 했잖아요. 네. 그거 보면 예상보다는 뭐 윤석열 후보가 좀 선방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아마 근데 그 깊이는 잘 못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대부분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질문을 그냥 좀 큰 틀에서만 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 유승민 후보에 좀 몫이 되지 않을까.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뭐 수치라든지 아니면 뭐 남북 문제라든지 외교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나올 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1대1 토론이 그냥 도덕성 논쟁으로만 가서 조금 정책 토론이 부족하고 사실은 어찌 보면 윤석열 후보의 가장 부족한 부분일 수 있는데 검찰 말고 다른 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조금 더 홍준표 후보가 신경 썼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 경선 앞두고서 합종연행, 후보들 간의 합종연행도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세간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원희룡 후보 또 서로 뭐 칭찬하는 것도 있고 홍준표 후보는 유승민 후보의 한 팀을 이루는 모습들을 얘기하는데 이 문제는 현 대변인 보기에 전략적인 제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아마 유승민 후보가 계속 네.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결 난 부분에 어떻게 하냐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답 정답이 있거든요. 네.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유감 표명 정도는 하는 게 좋겠습니다 했는데 저는 말 안 하겠습니다. 두세 번 물어봐도 그러면 당연히 이제 줄 선 거예요. 제가 보기에 다음에 뭐 당 대표를 원하실지 아니면 어디 뭐 국회의원 공천을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또 원희룡 후보는 확실하게 이제 줄을 선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원희룡 후보도 후보가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겠죠. 후보가. 그렇긴 한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네. 어느 정도 좀 색깔을 드러내야 되는데 특히 이번에 판결 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법부의 판단이니까 그리고 출마 명분이 사라졌다든지 이렇게 얘기는 해야 되는데 각을 네. 안 세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그 부분에 대해 침묵하는 것 자체가 좀 의아했고 근데 홍준표하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서로 이제 경쟁하는 관계지만 서로 넘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처럼 아마 뭐 이렇게 연대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희석 후보, 윤희석 캠프 그 네. 윤희석 그 특보가 보기에 캠프에서는 어떤 그런 실질적인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 한 자리를 놓고 싸우는 후보가 뭐 딴 대세 후보한테 줄을 섰다는 이런 건 부적절해 보이고 표현이 네. 두 분이 이제 합리적이고 지향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아마도 윤석열 후보의 출마 명분 그리고 존재감, 대세론 이런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는 원희룡 후보가 갖고 있는 제주지사를 지내면서 보였던 그러한 정책 능력을 인정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요새는 홍 후보와 유승민 후보 두 네. 분 간의 어떤 결합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안 어울려 보여요. 뭐 비유를 하자면 뭐 트럼프와 힐러리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정치적인 어떤 야합 비슷한 얘기는 나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죠. 대장동 개발과 이제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이 어쨌든 지금 여야 대선 1위 주자들에게 지금 부닥쳐 있는 문제인데 우선 대장동 문제를 제가 한번 여쭙게요. 지금 검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두고 이게 늑장 수사 아니냐. 네네. 그리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쇼다. 이제 야당에서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예. 실제 어떤 점을 들어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 대장동 관련한 수사를 시작한 지 3주 넘게 있다가 이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을 들어가고 네.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도 시장실이라든지 비서실장실 가장 중요한 뭔가가 있을 만한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단 말이죠. 네. 이렇게 늦게 하고 제대로 수사를 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 뭐 휴대폰 확보, 유동규 전 본부장 휴대폰에 관련해서도 경찰은 확보를 했는데 검찰은 확보를 안 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 수사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하게 수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내 검찰을 향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고 거기에 따랐던 윤석열 후보 검찰총장이 있던 시절에 조국 수사 철저히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를 철저히 하라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특검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무슨 얘기냐면 독립성을 가진 수사 주체가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놨을 때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이런 식의 김호수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오랜 기간 동안 했었던 김호수 총장이 이끄는 검찰 주도의 수사 가지고는 이 의혹을 국민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그 네, 수사를 맞습니다.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야당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지금 자꾸 뭐 지금 수사 늦다 그러는데요. 지금 고발사주 사건하고 비교해 보면 수사 굉장히 빠른 겁니다. 고발사주 사건 기억하시겠지만 정점식 의원 보좌관에서 어쨌든 고발장이 접수됐잖아요. 네. 한 달 정도 이상 걸렸는데 그날 그냥 빈손으로 갔어요. 의원실이라고 해서 안 된 거거든요. 그리고 네. 휴대폰 거의 확보 못했습니다. 다. 그러니까 뭐 김웅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당시가 하나도 안 됐죠. 그러니까 고발사주 사건에 비해서는 지금 구속도 한 명 됐고요. 물론 뭐 성남시청 뭐 늦어졌다 그러는데요. 성남시청 서류는 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서류입니다. 민간 기업처럼 함부로 없애지 않습니다. 보관 기간이 다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라 보고요. 지금 뭐 검찰총장이 뭐 고문 변호사 했다 그러는데 이분이 아마 판교에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변호사에서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한 달 비용이 받는 게 한 30만 원 정도입니다. 네. 그 정도 가지고 뭐 영향 받는 건 아니고요. 보통 2, 30명 듭니다. 지역마다 두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한 15만 원, 20만 원 받고 여러 군데 하고 있지만 거기에 실제로 관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 검찰, 경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 물론 네. 뭐 특검 진행 여론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검경 수사가 이제 시작한 단계에서 결국은 이 특검 논쟁으로 갔을 때는 대선 내내 논쟁이 끝낼 수 있어서 저는 뭐 고발 사주 사건도 마찬가지고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선거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수사를 끝내는 게 좋습니다. 네. 선거 기간에도 이게 수사 계속 되다 보면 결국은 정치라든지 이런 문제가 안 가고 결국 수사 얘기밖에 안 하다가 선거 끝나거든요. 가장 네.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네. 일단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수사는 빨리 끝내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핵심 사인방 중 한 명이죠. 남욱 변호사가 내일이죠. 미국에서 귀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의 좀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또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 후보다. 그 배경을 보니까 윤 전 총장 검사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점에 대한 입장 말씀해 이 주실래요? 부산저축은행 관련한 수사 때 네. 당시에 윤 후보가 대검 중수 이과장이었는데 그때 그럼 왜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그때 대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사법 처리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인데요. 그 돈이 만약에 직접 사업 시행을 하는 데 쓰여졌던 대출이라면 수사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건 그냥 일반 대출이기 때문에 배임죄나 기타 여죄를 추궁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한 거지. 다른 부분 그 사건 관련해서 뭐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라든지 비서관, 감사원 고위관계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 사법 처리를 했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얘기는 그럼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뭔가 있지 않느냐 이건 대단한 억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남욱 변호사 관련 경우는 뭐 자물쇠가 열리겠죠. 두 분이 그 김만배와 유동규 그 두 분에 관련한 얘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박을 하면요. 뭐 남욱 변호사 들어오는 거야 뭐 들어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다 지금 사인방이라는 사람들이 다 말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한테 다 뒤집어 씌울 것 같으니까 들어오는 거겠죠. 지금 그 부산저축은행 말씀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이게 PF 대출이었습니다. 네. 부동산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PF 대출이에요. 저축은행 대주단에서 1,800억 나갔고 부산저축은행에서 1,100억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 돈이 사실은 수사가 안 됐어요. 네. 그때 대출을 알선한 분이 그 부산저축은행 인체기관에서 10억 받았거든요. 그분이 처벌 안 받았어요 그때. 네. 근데 나중에 2015년에는 구속이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요거보다 더 적은 금액 400억 단위도 다 수사를 했어요. 이 돈이 결국은 대장동 땅 사는 데 들어간 겁니다. 근데 네. 이 돈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원금만 안 갚아진 게 400억이고 이자까지 하면 2천억이 넘습니다. 결국은 그걸 다 국고로 메운 거예요. 결국 대장동 땅 사는데 돈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나온 돈으로 산 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한 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검찰 이제 고발 사주 의혹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김진욱 군수처장은 좀 신속히 수사하겠다 그런 입장을 내놨는데 그 와중에 그 정직 2개월이죠. 검찰 시절 당했던 그 부당했던 그 징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냈는데 법원에서 그것은 타당하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가처분 관련한 두 번의 재판에서 이미 법무부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사법부에서 얘기했음에도 지금 이 시점에서 1심에서 그 이전에 있었던 판단에 대해서 완전히 뒤집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그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정치권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사법부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왜 그러면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나온 판결에 대해서만 이러느냐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네.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치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사법부라고 인정하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사안마다 달리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부당한 것을 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저항했던 검찰총장으로서 네. 정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몰렸고 이것을 사법부에서 정권을 대변해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면은 출마 명분은 더 강화됐다고 보고요. 국민적 판단을 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근택 대변인 입장은 어떤가요? 저는 굉장히 이 표현하는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가처분하고 본안은 달라요 기본적으로. 우리 통계적으로도 보면요, 이 집행정지는 받아주는 게 안 받아주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근데 본안에서 행정소송에서 원고 국민들이 이기는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처분은 받아주는 게 훨씬 많고 본안에서는 패소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가처분에서 받아줬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시 받아준다. 그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본인의 명분으로 삼은 거거든요. 징계당했다, 내가 피해를 받았다, 피해자다.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징계가 정당하다 그러면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쨌든 검찰의 어쨌든 법조인의 일원이 있었거든요. 법조 3년 있었던 분인데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정치적이다. 왜 지금 판결하느냐? 본인이 소송을 걸었잖아요. 그리고
언론에 의하면은 본인이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지금 시기에 판결 내렸다 그러면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이 사건 관련해서 서민 당국대 교수죠. 예. 윤 전 총장에게 실망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가 그다음에 좀 입장을 좀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캠프가 발칵 뒤집혔다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맞습니까? 뭐 뒤집혔다기보다는 저희를 극렬하게 지지하셨던 분이 네. 약간 이런 입장을 보이셔서 뭔가 이렇게 경위를 좀 파악했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이분은 일단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네. 본인이 한 말들이 어떤 여당, 여권에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소재로 쓰인 거에 대해서까지도 본인이 굉장히 가벼운 판단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 얘기가 그거예요.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뭐 대국민 사과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의 판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여권 인사들은 모조리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만큼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리 봐야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사법부 판단 존중하지만 1심이고요. 네. 저희는 즉각 항소할 것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이 얼마나 나라를 망쳐왔고 얼마나 국민들을 속이는 기만 정치를 해왔는지를 보여드릴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국정감사에 임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저는 역사상 여야 후보를 통해서 가장 도덕성이 없는 후보라고 봅니다. 거기하고 다를 바가 없다. 피장파장이다. 반대 진영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갖고 도덕성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장모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도둑들끼리 모여서 책임 면제각서를 만들었어요. 그는 민사상으로 도둑이라고 문제죠. 얘기하시면 그것도 막말이 아니요. 되시는 거죠. 아니요. 저에 대해서 뭐 인신 공격할 거 다 하셨으니까 이제 대선 주자답게 뭐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십시오.